어머님, 추석 과일은 꼭 샤인머스캔으로 사오세요. 저희 엄마가 알 큰 걸 좋아하세요. 내일 추석날엔 친정 식구들 20명 초대했어요. 어머니 음식 솜씨 모두 맛보고 싶다고요. 며느리는 25명의 친정 식구 명단과 호텔 뷔페급 세팅 지시를 쏟아냈고 나는 조용히 네이비 코트를 걸쳤죠. 3,500명의 요양병원 직원들은 저를 향해 고개를 숙이며 말했죠. 이사장님 안녕하세요. 저는 더 이상 누군가의 시녀가 아닙니다.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무료로 누를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 버튼 꼭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지금 이 사연을 어디에서 듣고 계신가요? 지역명이나 장소를 댓글로 남겨주시면 진심을 담아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새벽 5시 선영은 시장으로 향하는 버스 안에서 목을 좌우로 돌렸습니다. 어젯밤 전 붙이기 연습으로 어깨가 굳어 있었어요. 버스 창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 초라해 보였습니다. 63살의 얼굴에는 피로가 켜켜이 쌓여 있었어요. 배추 한 포기에 3,000원? 작년보다 500원 올랐네. 선영은 장바구니를 끌며 상인과 실랑이를 벌였습니다. 500원이 아까운 게 아니라 집에서 돈 관리하는 며느리 은주의 눈치가 보였어요. 무거운 배추 2포기를 들어 올리자 허리에서 찌릿한 통증이 올라왔습니다. 아이고, 내 등짝은 누가 값을 매겨주나.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손목 보호대를 다시 조였어요. 관절염 때문에 끼고 다니는 회색 보호대는 이제 선영의 일부가 된 것 같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휴대폰이 울렸어요. 며느리 은주가 보낸 메시지였습니다. 어머니, 추석 준비 일정표 보내드려요. 확인하시고 빠진 거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선영은 버스 손잡이를 붙잡고 메시지를 열어봤습니다. 화면에는 빼곡한 표가 나타났어요. 메뉴, 시간, 담당자가 정리되어 있는데 담당자 칸은 온통 어머니로 채워져 있었습니다. 체크박스마다 빨간 점이 찍혀 있어서 마치 경고등 같았어요. 전 부치기 어머니, 나물 무치기 어머니, 탕 끓이기 어머니. 선영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자신이 언제부터 어머니라는 이름의 작업 인력이 되었는지 모르겠어요. 집에 도착해서 현관문을 열자 아들 상민이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평소보다 일찍 퇴근한 모양이에요. 엄마, 장 보느라 고생했어. 상민이 일어나서 선영의 장바구니를 받아들었습니다. 그 모습에 선영은 잠시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고맙다, 상민아. 하지만 상민의 다음 말이 그 따뜻함을 식혀버렸습니다. 엄마, 은주가 요즘 좀 예민해. 추석 준비 때문에 스트레스 받나 봐. 그냥 맞춰주면 안 될까? 선영은 냉장고 문을 열다 손을 멈췄어요. 상민의 말투는 부드러웠지만 그 속에 담긴 의미는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맞춰주라고? 응, 뭐 큰일도 아니잖아. 엄마가 조금만 양보하면 집안이 평화로워질 텐데. 선영은 배추를 냉장고에 넣으면서 생각했어요. 나는 사람이야, 기계가 아니고. 하지만 그 말은 목구멍까지만 올라왔습니다. 알겠다. 상민은 안도한 표정으로 자기 방으로 들어갔어요. 선영은 혼자 남은 부엌에서 장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녁 준비를 하러 베란다로 나가던 길에 선영은 계단식 선반 사이에 끼워둔 작은 메모지를 발견했어요. 어머니의 손글씨였습니다. 고된 날엔 뜨겁게 욕 좀 얹어. 선영은 그 메모를 조심스럽게 만져봤어요. 어머니가 돌아가신 지 벌써 10년이 되었는데 가끔 이런 메모를 집 여기저기서 발견하곤 했습니다. 마치 어머니가 여전히 자신을 챙기고 있는 것 같았어요. 다음 날 선영은 엘리베이터에서 같은 층에 사는 김 씨 아주머니를 만났습니다. 선영 씨, 추석 준비 다 됐어요? 거의 다 했어요. 아이고, 며느리들이 제일 고생이지.
우리 때는 다 시어머니가 했는데 말이야. 김씨 아주머니의 말에 선영은 쓴웃음을 지었어요. 자신도 시어머니지만 정작 추석 준비는 온전히 자신의 몫이었으니까요. 그러게 말이에요. 집으로 돌아온 선영은 허리 통증 때문에 파스를 붙였습니다. 거울 앞에서 파스를 붙이는 자신의 모습을 보니 초라했어요. 63의 나이에도 여전히 누군가의 손일 뿐이었습니다. 부엌에서 전 부치기 연습을 시작했어요. 기름이 팡팡 튀면서 팔뚝에 작은 화상을 남겼습니다. 콧등에는 땀이 맺혔고 에어프라이어까지 풀가동해서 부엌은 후끈후끈했어요. 어머니, 우리 집 음식 퀄리티 좀 신경 써주세요. 은주가 부엌 문 앞에서 말했습니다. 마치 회사에서 보고서를 점검하는 것 같은 톤이었어요. 친정 식구들이 오는데 체면이 있잖아요. 선영은 기름 묻은 손을 앞치마에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대꾸할 힘도 없었어요. 저녁에는 냉장고를 청소하며 배치를 바꿨어요. 김치통을 베란다에 김치 냉장고로 보내고 깨끗하게 청소했습니다. 마치 업무용 프로젝트를 관리하는 것처럼 자신을 위로했습니다. 선영 씨도 나름 프로젝트 매니저네. 혼자 중얼거리며 쓴웃음을 지었어요.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어요. 여보세요? 박선영 님 맞으시죠? 저는 법무법인 정도의 장우석 변호사입니다. 고인 유언 집행과 관련해서 연락드렸는데요. 선영은 손에 들고 있던 행주를 떨어뜨렸습니다. 고인 유언이요? 네, 박선영님의 어머님 박순자 여사님 관련입니다. 내일 오전에 뵐 수 있을까요? 선영의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어요. 어머니가 돌아가신 지 10년이나 되었는데 갑자기 유언이라니요. 네네. 시간 말씀해 주세요. 통화를 끝낸 후 선영은 부엌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갑자기 모든 게 멈춘 것 같았어요. 오늘 하루 동안 자신이 얼마나 많이 어디 갈 데도 없는 사람 취급을 받았는지 떠올랐습니다. 상민의 양보 요구, 은주의 지시, 이웃의 동정 어린 시선까지. 그런데 지금 이 전화는 뭐지? 선영은 베란다로 나가서 어머니의 메모를 다시 꺼내봤어요. 고된 날엔 뜨겁게 욕조 먼저. 어머니가 자신에게 남겨준 게 정말 이 메모뿐일까요? 찬물에 손을 담그고 있던 선영은 문득 궁금해졌습니다. 10년 전 어머니는 무엇을 준비하고 계셨던 걸까요? 그리고 왜 지금에야 변호사가 연락을 했을까요? 밤이 깊어가는데도 선영은 잠들 수 없었습니다. 머릿속에는 온통 물음표만 가득했어요. 내일 변호사를 만나면 무엇을 듣게 될까요? 어머니가 자신에게 남긴 건 정말 무엇일까요? 선영은 창문 너머 도시의 불빛을 바라보며 하염없이 생각하고 생각했습니다. 다음 날 오전 10시 선영은 법무법인 정도 앞에 서 있었습니다. 25층 건물의 18층이었어요. 엘리베이터에서 내리자 검은색 대리석 바닥과 흰색 벽면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깔끔하고 차가운 분위기였어요. 박선영 님이시죠? 장우석 변호사님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리셉션 직원이 정중하게 안내했습니다. 선영은 긴장한 나머지 손바닥에 땀이 났어요. 평생 변호사 사무실에 와본 적이 없었거든요. 장우석 변호사의 사무실 문을 열자 커다란 책상과 서류철들이 보였습니다. 벽면에는 각종 자격증과 상장이 걸려 있었어요. 40대 중반으로 보이는 장 변호사가 일어나서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선영님. 멀리서 오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선영은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가죽 의자에 앉아 몸이 푹 가라앉았습니다. 먼저 신분증 확인을 해야겠습니다. 선영이 주민등록증을 건네자 장 변호사는 꼼꼼히 확인했어요.
그리고 책상 서랍에서 두꺼운 봉투를 꺼냈습니다. 봉인 스티커가 붙어 있고 도장 자국이 선명했어요. 박순자 여사님께서 10년 전에 작성하신 유언장입니다. 개봉 조건이 까다로웠어요. 상속인이 환갑을 넘기고 특정 상황에 처했을 때만 공개하라고 하셨거든요. 선영은 숨을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특정 상황이라니 무슨 뜻일까요? 어떤 상황 말씀이신가요? 박선영 님이 환갑을 넘기시고 손주가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시점이라고 하셨습니다. 선영은 깜짝 놀랐어요. 손주 지우가 올해 초등학교에 막 입학했거든요. 정확히 언제부터 공개할 수 있었던 건가요? 올해 3월부터요. 하지만 어머님께서 한 가지 더 당부하신 게 있어서 조금 더 기다렸습니다. 선영의 가슴이 철렁했어요. 어머니가 자신의 미래를 어떻게 그렇게 정확히 예상하셨을까요? 장 변호사가 봉투를 뜯었어요. 안에서 나온 서류를 펼치자 복잡한 법률 용어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의료법인 한울케어 요양병원 네트워크 지분 일체를 박선영님께 상속한다는 내용입니다. 의료재단이요? 선영은 어리둥절했어요. 어머니가 요양병원을 운영하고 계셨다는 얘기인가요? 네, 전국의 7개 허브병원과 30여 개 분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 변도사가 벽에 걸린 모니터를 켰어요. 화면에 전국 지도가 나타났습니다.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춘천, 제주에 큰 동그라미가 표시되어 있고 그 주변으로 작은 동그라미들이 실선으로 연결되어 있었어요. 마치 거미줄 같았습니다. 허브 7개가 중심이 되어서 각각 4~5개씩 분원을 관리하는 구조입니다. 총 직원이 3,500명 정도 되고요. 선영은 말없이 그 지도를 바라봤습니다. 자신이 아는 어머니는 그냥 평범한 주부였는데 이런 큰 사업체를 운영하고 계셨다니요. 어머니가 정말로요? 네, 박순자 여사님께서 30대부터 차근차근 준비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요양원 하나로 시작하셨어요. 장 변호사가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재무 상태는 안전합니다. 부채도 거의 없고 현금 흐름도 양호해요. 하지만 어머님께서 상속 조건을 까다롭게 정해두셨어요. 조건이요? 네, 먼저 경영 안정성 조건입니다. 가동률 85% 이상, 인건 비율 45% 이하를 12개월 연속 달성해야 했어요. 이 조건을 작년에 겨우 통과했습니다. 장 변호사가 또 다른 서류를 꺼냈어요. 그리고 핵심 인력 조건도 있었어요. 의무원장, 간호의사, 행정국장 이 세 분이 5년 이상 재직하면서 성과평가 B+ 이상을 받아야 했거든요. 이것도 올해 초에 조건을 충족했고요. 선영은 점점 놀라고 있었어요. 어머니가 이렇게 체계적으로 준비하고 계셨다니요. 마지막으로 외부이사 2명을 영입해서 2개 회계연도를 무사히 통과해야 했습니다. 이 조건도 지난달에 완료됐어요. 제가 이걸 다 맡으라는 건가요? 선영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자신은 요양병원에 대해 아는 게 없었거든요. 어머님께서 이런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선영이는 평생 남을 돌보며 살았다. 이제 그 경험을 더 많은 사람들을 위해 쓸 때가 됐다고요. 선영은 눈물이 핑 돌았어요. 어머니가 자신을 얼마나 잘 알고 계셨는지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왜 지금까지 숨기셨을까요? 어머님께서 마지막 당부를 하나 더 남기셨어요. 가족 관련 조건이었는데요. 장 변호사가 봉투에서 손편지를 꺼냈어요. 어머니의 손글씨였습니다. 직접 읽어보시겠어요? 선영이 편지를 받아들고 읽기 시작했어요. 선영아, 상민이가 독립하고 결혼한 지 5년이 지나고 손주가 초등학교에 입학할 때까지는 내 삶을 먼저 생각해라. 그때가 되면 너도 이제 내 일을 할 때가 됐다는 뜻이다.
선영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손주 지우가 올해 초등학교에 입학했거든요. 어머님께서는 박선영 님이 평생 가족을 돌보느라 본인 일을 못하셨다고 생각하셨나 봅니다. 경영도 안정되고 가족도 독립할 만큼 자란 지금이야말로 박선영 님만의 인생을 살 때라고 판단하신 거죠. 장 변호사가 비밀 유지 조항이 적힌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일단 서명해 주시면 더 자세한 내용을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선영은 펜을 받아들었어요. 손이 살짝 떨렸습니다. 평생 사인이라고는 카드 영수증이나 해봤는데 이렇게 중요한 서류에 서명하게 될 줄이야. 박선영. 자신의 이름을 또박또박 적으면서 선영은 뭔가 달라지는 걸 느꼈어요. 이 서명 하나로 인생이 바뀔 것 같았습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설명드릴게요. 장 변호사가 두꺼운 파일을 펼쳤어요. 안에는 각 병원의 현황, 재무제표, 조직도가 들어 있었습니다. 서울 본원이 허브 역할을 하고 있고 선영님께서는 전체 이사장으로 취임하시게 됩니다. 제가요? 정말요? 선영의 입에서 솔직한 말이 튀어나왔어요. 자신도 모르게 나온 반응이었습니다. 네, 고인의 뜻입니다. 장 변호사는 담담하게 답했어요. 내일 서울 본원 방문 일정을 잡겠습니다. 직원들에게는 신임 이사장 취임 예정이라고만 통보해 놓겠어요. 선영은 서류들을 받아들고 지하주차장 출입권과 임시 출입카드를 받았습니다. 플라스틱 카드가 손에서 차갑게 느껴졌어요. 법무법인을 나서는 길에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은주였어요. 어머니, 어디세요? 샤인머스켓 사서 오세요. 저희 엄마가 알 큰 걸 좋아하시거든요. 친정에서 오는데 체면 좀 챙기게요. 알았어. 선영은 짧게 대답했어요. 방금 전까지 이사장님이라고 불릴 뻔했는데 다시 샤인머스켓 사러 가는 사람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 기분이 나쁘지 않았어요. 오히려 약간 우스웠습니다. 은주가 알면 얼마나 놀랄까요? 집으로 돌아오는 지하철 안에서 선영은 가방 속 서류들을 만져봤어요. 꿈인지 현실인지 헷갈렸습니다. 저녁에는 어머니의 오래된 사진을 꺼내봤어요. 젊은 시절의 어머니가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그 웃음 뒤에 이런 큰 그림이 숨어 있었다니요. 엄마, 왜 저였을까요? 사진 속 어머니에게 물어봤지만 당연히 대답은 없었어요. 하지만 선영은 어머니의 마음을 조금씩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평생 남을 돌보며 산 딸에게 더 많은 사람을 돌볼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싶으셨던 거겠죠. 그리고 그 딸이 진정으로 자신만의 자리를 필요로 할 때까지 기다려주셨던 거고요. 선영은 임시 출입카드를 들여다봤습니다. 한울케어라는 글자가 선명했어요. 내일이면 그곳의 이사장님이 된다니 아직도 실감이 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어머니가 자신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주셨다는 것. 그리고 그 길은 지금까지와는 완전히 다른 곳으로 이어질 거라는 것 말이에요. 다음 날 오전 9시 선영은 한울케어 서울 본원 앞에 서 있었습니다. 13층 건물이 햇살을 받아 하얗게 빛나고 있었어요. 유리문 위에 새겨진 한울케어라는 글자가 또렷했습니다. 자동문이 열리자 넓은 로비가 나타났어요. 대리석 바닥에는 휠체어 바퀴 자국이 선명했고 벽면에는 환자 중심 의료라는 문구가 걸려 있었습니다. 선영은 임시 출입카드를 목에 걸고 조심스럽게 들어갔어요. 이사장님 오셨습니다. 안내데스크 직원이 일어나서 깍듯이 인사했습니다. 선영은 깜짝 놀라서 뒤를 돌아봤어요. 자신 뒤에 누가 있나 싶어서요. 저요? 네, 이사장님.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선영은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어요. 평생 이사장님이라고 불려본 적이 없었거든요.
혀끝에서 저 그냥 박선영이에요라는 말이 맴돌았지만 꾹 참았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 안내 직원이 말했어요. 오늘은 감염관리실부터 둘러보시겠다고 하셨죠? 네, 맞습니다. 선영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사실 어디부터 봐야 할지 몰라서 변호사가 추천해준 코스였습니다. 4층 감염관리실에 도착하자 간호사들이 줄지어 기다리고 있었어요. 하얀 가운을 입은 이들의 표정이 긴장되어 보였습니다. 이사장님, 손위생 5순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염관리 간호사가 포스터를 가리키며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환자 접촉 전, 무균술 시행 전, 체액 노출 위험 후, 환자 접촉 후. 내가 이걸 배울 줄이야. 선영은 속으로 중얼거렸어요. 63년을 살면서 처음 듣는 용어들이었습니다. 음압실은 어떻게 운영되나요? 선영이 질문하자 간호사의 얼굴이 밝아졌어요. 공기가 밖으로 나가지 않도록 압력을 낮게 유지합니다. 전염성 질환자 격리에 필수거든요. 설명을 들으면서 선영은 메모를 했어요. 집에서 살림하면서 익힌 꼼꼼함이 여기서도 발휘되었습니다. 다음은 간호사 스테이션 투어였어요. 컴퓨터 모니터 여러 대가 환자 상태를 실시간으로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요즘 보호자 교육이 정말 중요해졌어요. 아들 상민 또래로 보이는 젊은 간호사가 말했습니다. 어떤 교육이요? 욕창 예방법, 낙상 방지, 투약 관리 같은 거요. 보호자분들이 잘 모르시면 환자분께 위험할 수 있거든요. 선영은 고개를 끄덕이며 메모했어요. 보호자 교육 강화라고 적으면서 문득 자신도 며칠 전까지는 이런 것들을 전혀 모르는 보호자 같은 존재였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후에는 재무팀을 만났어요. 회의실 벽면에는 큼직한 모니터가 걸려 있고 각종 지표들이 그래프로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평균 재원 일수가 45일 가동률이 87%, 인건 비율이 44%입니다. 재무팀장이 차트를 가리키며 설명했어요. 선영은 숫자들을 유심히 봤습니다. 가계부를 쓰면서 익힌 살림살이 감각이 조금씩 작동하기 시작했어요. 급식원가는 어떻게 되나요? 환자 1인당 1일 7,000원 수준입니다. 선영은 깜짝 놀랐어요. 자신이 집에서 3인분 밥 해먹는 비용과 비슷했거든요. 그걸로 하루 3끼를 다 해결한다고요? 네, 쉽지 않죠. 영양사분들이 정말 고생하고 계세요. 선영은 메모장에 급식비 현실화 검토라고 적었어요. 숫자 뒤에 숨은 현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회복지사를 만났어요. 작은 상담실에 책상 하나, 의자 2개가 전부였습니다. 가장 힘든 게 뭔가요? 선영이 물어보자 사회복지사가 한숨을 쉬었어요. 보호자 휴식 프로그램이 절실해요. 어르신들을 모시느라 가족분들이 너무 지쳐 계시거든요. 휴식 프로그램이요? 네, 잠시라도 보호자분들이 쉴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 드리는 거예요. 지금은 그런 시스템이 없어서 가족분들이 번아웃 되시는 경우가 많아요. 선영의 가슴이 뜨끔했어요. 자신도 가족을 돌보느라 지쳐있던 사람이었으니까요. 좋은 아이디어네요.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회복지사의 얼굴이 환해졌어요. 저녁 7시 선영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을 열자마자 은주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어머니, 어디 가셨었어요? 콩나물 다듬는 건 왜 이렇게 느려요? 부엌에는 손질되지 않은 콩나물 한 봉지가 놓여 있었어요. 방금 전까지 이사장님이라고 불리던 선영은 다시 콩나물 다듬는 손이 되었습니다. 미안해, 금방 할게. 선영은 앞치마를 두르고 콩나물을 손질하기 시작했어요. 하나하나 꼬리를 따면서 오늘 하루가 꿈처럼 느껴졌습니다. 선영은 대답하면서 손을 멈추지 않았어요. 손끝에서 차가운 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밤이 되어 모든 집안일을 마치고 나서 선영은 베란다로 나갔어요. 엄마의 오래된 메모를 꺼내 들고 뜨거운 물에 몸을 담갔습니다. 고된 날엔 뜨거운 욕조 먼저. 오늘처럼 하루에 이사장님과 집안일 담당자 사이를 오가는 날에는 정말 뜨거운 욕조가이 필요했어요. 선영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병원에서는 모든 사람이 자신의 의견을 귀담아 들었어요. 메모하는 모습을 보고 진지하게 받아들였고 질문에 성의껏 답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집에서는 여전히 빨리빨리 처리해야 할 일을 담당하는 사람일 뿐이었어요. 선영은 가방에서 오늘 받은 명함들을 꺼내봤습니다. 감염관리 간호사, 재무팀장, 사회복지사, 모두 자신을 이사장님이라고 불렀던 사람들이었어요. 나는 누구지?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선영은 펜을 들었다 놨다 했습니다. 메모장에 뭔가 적고 싶었지만 무엇을 써야 할지 확실하지 않았어요. 결심과 두려움이 마음속에서 시소를 타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물려준 큰 그림과 지금까지 살아온 작은 일상 사이에서 선영은 흔들리고 있었어요. 추석 당일 새벽 4시 선영은 알람 소리보다 먼저 눈을 떴습니다. 몸이 이미 추석 리듬에 맞춰져 있었어요. 어둠 속에서 일어나 부엌으로 향하면서 오늘 하루의 무게가 어깨에 얹혔습니다. 부엌에는 어제 미리 준비해둔 재료들이 냉장고와 싱크대를 가득 채우고 있었어요. 배추, 무, 도라지, 시금치, 고사리. 각각 다른 조리법으로 처리해야 할 것들이었습니다. 오늘 하루만 버티자. 선영은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앞치마를 둘렀어요. 손목 보호대를 다시 한번 조이고 타이머 3개를 부엌 곳곳에 배치했습니다. 가장 먼저 전 반죽부터 시작했어요. 부침가루에 물을 넣고 젓가락으로 저으면서 농도를 맞추는 일은 오랜 경험이 필요한 작업이었습니다. 너무 되면 딱딱하고 너무 묽으면 모양이 안 나거든요. 기름을 두른 팬이 달궈지는 동안 나물 손질을 시작했어요. 도라지는 하나하나 찢어서 소금에 절이고 고사리는 끓는 물에 데쳐야 했습니다. 양손이 쉴 새 없이 움직였어요. 첫 번째 타이머가 울렸습니다. 고사리 삶기 완료. 찬물에 헹구고 물기를 짜내는 동안 두 번째 팬에서는 애호박전이 지글지글 익어가고 있었어요. 어머니, 벌써 일어나셨네요. 상민이 부엌 문 앞에 나타났습니다. 부스스한 머리로 하품을 하면서요. 응, 일찍 시작해야 시간 맞춰. 고생하시네. 뭐 도와드릴까요? 상민의 제안에 선영은 잠깐 멈췄어요. 하지만 이미 모든 게 자신의 손에 맞춰져 있었습니다. 괜찮아, 너는 쉬어. 상민은 고개를 끄덕이고 다시 방으로 들어갔어요. 선영은 혼자 남은 부엌에서 계속 손을 움직였습니다. 오전 8시쯤 은주가 일어났어요. 화장을 하고 단정한 옷으로 갈아입은 모습이었습니다. 어머니, 진행 상황 어떻게 되나요? 은주가 부엌을 둘러보며 체크리스트를 꺼냈어요. 어제 보냈던 그 표였습니다. 저는 거의 다 했고 나물도 반 정도. 탕은 언제 끓이세요? 손님들 11시에 오신다고 했거든요. 선영은 시계를 봤어요. 벌써 8시 반이었습니다. 시간이 생각보다 빨리 흘러가고 있었어요. 지금 바로 시작할게. 그리고 상차림도 미리 준비해 주세요. 제가 친정 엄마한테 우리 집 센스 자랑했거든요. 은주의 말에 선영은 고개만 끄덕였어요. 이미 말할 힘도 없었습니다. 9시 반 갈비탕이 끓기 시작했습니다. 큰 냄비에서 뽀얀 국물이 보글보글 끓어오르는 소리가 부엌을 가득 채웠어요. 선영은 국간을 맞추면서 동시에 나머지 나물들을 묻혔습니다. 기름 냄새와 수증기로 부엌이 후끈해졌어요. 선영의 이마와 콧등에 땀이 흘러내렸습니다. 에어프라이어까지 풀가동해서
추가 반찬을 만들고 있었거든요. 그때 팬에서 기름이 튀었습니다. 아, 뜨거운 기름 방울이 선영의 손등에 떨어졌어요. 순간적으로 찌르는 듯한 통증이 올라왔습니다. 괜찮으세요? 은주가 부엌으로 들어와서 물어봤어요. 하지만 그 다음 말이 선영의 마음을 얼어붙게 했습니다. 원래 명절 음식 하다 보면 그렇죠. 뭐 장갑 끼고 하세요. 이제부터 다치시면 안 되니까요. 은주가 무심하게 말하며 다시 거실로 향했어요. 선영은 찬물에 손을 담그며 은주의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며느리의 목소리에는 걱정보다는 일정이 지연될까봐 하는 우려만 담겨 있었어요. 그래, 괜찮아. 선영은 혼잣말로 중얼거렸어요. 10시 30분 첫 번째 손님들이 도착했습니다. 은주의 친정 식구들이었어요. 현관에서 들려오는 반가운 인사소리를 들으며 선영은 마지막 상차림을 서둘렀습니다. 와, 정말 호텔급이네. 거실에서 감탄사가 들려왔어요. 선영은 잠깐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 기쁨도 잠깐, 설거지통에는 이미 그릇들이 산처럼 쌓여 있었어요. 11시가 넘어서자 본격적인 식사가 시작됐습니다. 선영은 부엌과 거실을 오가며 빈 그릇을 채우고 새 반찬을 내오고 국간을 다시 맞췄어요. 사부인, 음식 정말 맛있어요. 은주의 어머니가 자리에 앉아 웃으며 칭찬했습니다. 선영은 고맙기도 하고 씁쓸한 마음에 미소를 지었어요. 하지만 몸은 이미 한계에 다다르고 있었습니다. 새벽부터 7시간 넘게 서서 요리한 다리는 후들거렸고 허리는 꼿꼿이 펴지지 않았어요. 오후 1시 손님들이 후식을 드시는 동안 선영은 부엌에서 설거지를 시작했습니다. 뜨거운 물에 손을 담그자 아까 입은 화상 부위가 다시 아팠어요. 그때였습니다. 허리에서 갑자기 전기가 통하는 듯한 통증이 올라왔어요. 너무 강렬해서 선영은 비명을 지를 뻔했습니다. 선영은 싱크대를 붙잡고 서 있으려 했지만 다리에 힘이 빠져나갔어요. 눈앞이 하얗게 변하면서 어지러웠습니다. 쿵! 선영은 부엌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찬 타일 바닥이 무릎에 닿았어요. 거실에서는 여전히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무도 부엌 상황을 모르고 있었어요. 선영은 바닥에 앉은 채로 천천히 숨을 고르려 했어요. 하지만 가슴속에서 뭔가가 딱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소리였어요. 이제 그만. 선영은 벽을 짚고 일어났습니다. 다리는 여전히 떨렸지만 마음은 이상하게 명확해졌어요. 거실을 지나며 가족들을 봤습니다. 모두 즐겁게 대화하고 있었어요. 선영이 없어도 전혀 문제 없어 보였습니다. 방에 들어가서 선영은 옷장을 열었어요. 평소 입지 않던 검은색 재킷을 꺼내 입었습니다. 거울 앞에서 머리를 단정히 빗고 가방을 챙겼어요. 한울 케어 출입 카드, 어머니 사진, 그리고 어제 받은 서류들. 작은 파우치 하나면 충분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휴대폰을 꺼내서 가족단체 카톡방에 메시지를 남겼어요. 개인 사정으로 외출합니다. 짧고 간결했습니다. 더 이상 길게 설명하고 싶지 않았어요. 현관에서 구두를 신으면서 선영은 베란다 쪽을 한번 봤습니다. 엄마의 메모가 있는 곳이었어요. 고된 날엔 뜨거운 욕조 먼저. 오늘 같은 날에는 정말 뜨거운 욕조가 필요했어요. 하지만 집에서는 그런 여유조차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 선영은 거울 속 자신과 눈을 마주쳤어요. 피곤하지만 단단해 보이는 얼굴이었습니다. 박선영, 이제 내 차례야.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1층 버튼을 눌렀어요.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아파트 로비의 찬 공기가 얼굴을 스쳤습니다. 밖으로 나가는 발걸음이 가벼웠어요.
한울케어 본원까지는 지하철로 40분 거리였습니다. 선영은 처음으로 추석날에 혼자 지하철을 타게 되었어요. 오후 3시 한울케어 출입구 앞에 도착했습니다. 출입카드를 찍자 경비실 아저씨가 나와서 공손히 인사했어요. 이사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선영은 정중히 인사를 받았습니다. 이상하게 마음이 편안해졌어요. 로비는 조용했습니다. 추석 연휴라 직원들은 대부분 쉬고 있었고 입원 환자들과 당직 직원들만 남아 있었어요. 선영은 천천히 로비를 걸어가며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어제와는 다른 느낌이었어요. 더 이상 손님이 아니라 이곳의 주인으로 서 있는 기분이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최상층 이사장실로 올라갔어요. 문을 열자 넓은 사무실이 나타났습니다. 큰 책상, 편안한 의자, 그리고 창밖으로 보이는 도시 전망. 선영은 조심스럽게 이사장 의자에 앉았습니다. 가죽 의자가 몸을 부드럽게 감쌌어요. 심장이 진정되기 시작했습니다. 내 자리인가? 선영은 창밖을 바라보며 혼잣말을 했어요. 처음으로 자리라는 말이 실감났습니다. 자신만의 자리, 아무도 간섭하지 않는 공간, 존중받는 위치. 휴대폰을 확인해 보니 가족들로부터 몇 개의 메시지가 와 있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읽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사장 책상을 바라보니 봉투 하나가 들어 있었어요. 이사장님께 개인적으로라고 적힌 장우석 변호사의 손글씨였습니다. 봉투를 열자 어머니의 편지가 나왔습니다. 변호사가 함께 보관하고 있다가 전달하라고 부탁받았다는 짧은 메모와 함께요. 선영아, 내가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드디어 내 자리를 찾은 거구나. 늦었지만 축하한다. 놀랐니? 그 의자에 앉은 내 손이 어색할 거야. 괜찮다. 숨 한 번 길게 쉬고 물 한 모금 마셔. 떨림은 새길 앞에서 누구나 겪는 인사니까. 선영아, 엄마가 기다린 건 내가 약해서가 아니라 내가 너 자신으로 서는 시간이 필요해서였어. 남을 먼저 챙기던 날들 뒤에 이제는 내 이름을 앞줄에 세울 차례다. 두려움이 올라오면 밀어내지 말고 나는 배우겠다라고만 약속해. 완벽보다 진실이 사람을 안심시킨단다. 지친 보호자의 손을 잠깐 잡아주는 그 순간 내 지난 날이 모두 힘이 되는 걸 알게 될 거야. 모르면 모른다 하고 내일 메모 들고 다시 답해라. 내가 평생 해온 살핌과 정리는 여기서도 돌봄의 기술이 된다. 일이 삐걱이면 내 탓부터 하지 말고 소리보다 틈을 먼저 봐. 그 틈에 들어오는 바람을 막아주는 사람이 리더다. 책상 서랍 맨 뒤에는 체크리스트가 한 장 더 있을 거야. 리브랜딩 완료 옆에 아직 내가 체크해야 할 빈칸이 있다. 마지막으로 내가 나보다 더 부드럽게, 그러나 나보다 더 단단하게 하길 바란다. 직함은 의자에 앉으면 생기지만 신뢰는 의자에서 일어서야 생긴다. 환자 앞에서, 직원 앞에서, 그리고 내 앞에서 늘 그걸 기억해줘. 이제부터는 남을 위해서가 아니라 너를 위해서 살아라. 사랑한다, 내 딸. 엄마 박순자. 선영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하지만 슬픈 눈물이 아니라 따뜻한 눈물이었습니다. 창밖으로 해가 기울어가고 있었어요. 추석 오후의 햇살이 사무실을 황금빛으로 물들였습니다. 선영은 이사장 의자에 등을 기댔어요. 생전 처음으로 자신만의 시간을 온전히 누리고 있었습니다. 추석 연휴가 끝나고 첫 출근날, 선영은 한울케어 본원 회의실에서 첫 운영회의를 주재했습니다. 긴 테이블을 둘러싼 부서장들의 얼굴이 긴장되어 보였어요. 안녕하세요. 신임 이사장 박선영입니다. 선영은 차분하게 인사했어요. 어머니 편지의 조언이 떠올랐습니다. 모르면 모른다 하고 내일 메모 들고 다시 답해라.
앞으로 회의 진행 방식을 조금 바꾸겠습니다. 제가 모르는 용어는 설명부터 해주세요. 간호의사가 깜짝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용어 설명 말씀이세요? 네, 예를 들어 방금 보고서에 나온 ADL 평가라는 게 뭔지 모르겠어요. 아, 일상생활 수행 능력 평가입니다. Activities of Daily Living의 줄임말이고요. 선영은 메모를 했어요. 감사합니다. 앞으로 이런 식으로 설명해 주시면 됩니다. 회의 문화부터 바꿔가죠. 다음 안건은 급식 개선이었어요. 지난주 둘러봤던 급식실이 떠올랐습니다. 급식 라인에서 어르신들 불편사항이 많다고 들었는데요. 영양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가장 큰 문제가 뜨거움과 무거움입니다. 어르신들이 식판을 들기 힘들어 하세요. 선영은 그 옛날 할머니께 식사 대접하던 기억을 떠올렸어요. 뜨거운 국물은 항상 조금 식히고 무거운 그릇은 작게 나눠서 드렸었거든요. 그리고 좀 더 가벼운 소재의 식판으로 바꾸는 건 어떨까요? 작더라도 어르신들이 들기 편한 걸로요. 아, 그 방법이 있네요. 검토해 보겠습니다. 영양사의 얼굴이 밝아졌어요. 선영은 자신의 살림 경험이 여기서도 통한다는 걸 느꼈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선영은 병동 야간 라운드에 동행하기로 했어요. 오후 9시 간호사와 함께 각 병실을 돌았습니다. 야간에는 보호자 없이 계시는 분들이 많아요. 젊은 간호사가 속삭이듯 말했어요. 병실은 조용했지만 간간이 들려오는 신음소리가 마음을 무겁게 했습니다. 간호사분들이 정말 고생이 많으시겠어요. 솔직히 말하면 휴식할 공간이 없어서 힘들어요. 잠깐 앉을 곳도 마땅치 않고요. 선영은 메모했어요. 간호사 휴식 공간 개선. 어머니 편지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지친 보호자의 손을 잠깐 잡아주는 그 순간, 내 지난 날이 모두 힘이 되는 걸 알게 될 거야. 휴식실 업그레이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이틀 후, 선영은 재무팀과 예산 협상에 들어갔어요. 회의실 화이트보드에는 각종 수치가 빼곡했습니다. 휴식실 개선에 3천만 원, 가벼운 식판 교체에 500만 원이 필요합니다. 재무팀장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품질 개선 vs 비용 절감, 늘 고민이죠. 선영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집에서도 생활비를 줄이면서 좋은 식재료 사는 것 사이에서 고민했던 기억이 났습니다. 생활비 줄여도 밥은 좋은 걸로 사듯이 다른 데서 절약해서 직원과 환자 복지에는 투자합시다. 재무팀장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해했습니다. 다른 항목에서 절감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분원 2곳을 기습 방문했어요. 사전 통보 없이 가는 것이 현실을 더 잘 볼 수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첫 번째 분원은 모든 게 깔끔했어요. 복도는 깨끗하고 직원들은 친절했습니다. 잘 관리되고 있네요. 수고 많으십니다. 선영의 칭찬에 분원장이 기뻐했어요. 하지만 두 번째 분원은 달랐습니다. 복도에서 이상한 냄새가 났고 기저귀 교체 주기가 너무 길어 보였어요. 욕창 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세요? 선영이 물어보자 간호사가 당황했어요. 이틀에 한 번씩 체크하고 있습니다. 매일 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선영의 지적에 분원장이 고개를 숙였어요. 죄송합니다. 인력 부족을 핑계로 소홀했습니다. 환자 안전이 최우선입니다. 한 달 안에 개선 방안 보고해 주세요. 선영은 단호하게 말했어요. 어머니 편지의 조언이 떠올랐습니다. 소리보다 틈을 먼저 봐. 그 틈에 들어오는 바람을 막아주는 사람이 리더다. 점심시간에는 직원 식당에서 밥을 먹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어색했지만 점차 직원들이 편하게 다가왔습니다. 이사장님, 제안 하나 있는데요. 영양사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무기명 건의안 말고 그냥 편하게 말씀해 주세요. 간병인 분들 교육 프로그램이 필요할 것 같아요. 기본적인 간호 지식이 부족한 분들이 많거든요. 선영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은 아이디어네요. 구체적 계획 세워보겠습니다. 오후에는 지역사회 연계 미팅이 있었어요. 구청 담당자와 마을 이장님들이 참석했습니다. 방문 재활 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선영이 말하자 이장님이 반가워했어요. 정말 필요한 서비스예요. 거동 불편한 어르신들이 병원 오기가 힘드시거든요. 독거노인 연계 서비스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구청 담당자가 관심을 보였어요. 예산 지원도 가능할 것 같은데요. 회의 후 선영은 사회복지사와 따로 만났어요. 지난번 말씀하신 보호자 휴식 프로그램 구체적으로 어떤 건가요? 가족들이 잠깐이라도 쉴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 경력 단절 여성들을 교육해서 단기 케어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이요. 선영의 눈이 반짝였어요. 경력 단절 여성 채용이라. 흥미롭네요. 네, 저희도 인력난 해결되고 경력 단절 여성들도 새 출발할 수 있고요. 새 출발 프로그램이라고 이름 지으면 어떨까요? 사회복지사가 환하게 웃었어요. 좋은 이름이네요. 저녁 늦게 집에 돌아온 선영은 베란다에서 어머니 메모를 다시 읽었어요. 고된 날엔 뜨거운 욕조 먼저. 오늘은 고되지 않았어요. 오히려 뿌듯했습니다. 병원에서는 자신은 꼭 필요로 하는 사람이었고 사람들이 자신의 의견을 귀담아 듣는 모습이었어요. 선영은 일기장을 꺼내서 적었습니다. 집에선 필요 없는 사람, 여기선 필요한 사람. 그리고 내일 해야 할 일들을 정리했어요. 새 출발 프로그램 기획서 작성, 간호사 휴식실 설계 검토, 급식 소분 시범 운영 계획. 마지막으로 책상 서랍 맨 뒤를 열어봤어요. 어머니가 말씀하신 체크리스트가 있었습니다. 한울케어 리브랜딩 완료 옆에 빈 체크박스가 하나 있었어요. 선영은 펜을 들고 잠깐 망설였어요. 아직 체크하기엔 이른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그 체크박스를 채울 날이 머지 않았다는 거였어요. 창밖으로 한울케어 네트워크 지도가 보였습니다. 허브와 스포크로 연결된 거미줄 같은 구조. 내일 있을 창립 기념식 슬라이드에 그 지도를 넣기로 했었어요. 선영은 미소를 지었어요. 이제 그 지도 위에 자신의 이름을 당당히 올릴 준비가 되었습니다. 한울케어 창립 15주년 기념식 당일 선영은 새벽 5시에 잠에서 깼습니다. 오늘은 자신을 세상에 공개하는 날이었어요. 가슴이 두근거려서 더 이상 잠들 수 없었습니다. 오전 9시 한울케어 본원 대강당은 분주했어요. 직원들이 행사 준비에 여념이 없었습니다. 로고월 설치, 포토라인 세팅, 음향 장비 점검까지 모든 게 차례대로 진행되고 있었어요. 이사장님, 슬라이드 최종 점검 부탁드립니다. 기획팀 직원이 노트북을 들고 왔어요. 선영은 화면을 하나하나 확인했습니다. 환자 만족도 그래프, 직원 복지 개선 사항, 지역사회 연계 프로그램들이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어요. 마지막 슬라이드에는 전국 지도가 나타났습니다. 7개 허브와 30여 개 분원이 실선으로 연결된 거미줄 구조였어요. 이 지도가 오늘의 하이라이트가 될 예정이었습니다. 완벽하네요. 고생하셨습니다. 선영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오전 10시 가족들이 도착했습니다. 상민과 은주 그리고 지우까지 정장을 차려입고 왔어요. 선영은 로비에서 그들을 맞았습니다. 엄마, 정말 대단하시네요. 상민이 놀란 표정으로 주변을 둘러봤어요. 한울케어 본원의 규모가 생각보다 컸거든요. 어머니, 이 모든 게 정말 어머니 거예요?
은주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평소 콩나물 다듬기도 느리다고 핀잔을 주던 시어머니가 이런 큰 병원의 주인이라니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왜 말씀 안 하셨어요? 은주가 당황스러운 표정으로 물어봤어요. 추석 때 샤인머스켓을 사오라고 시켰던 자신이 갑자기 부끄러워졌습니다. 때가 되면 알게 된다고 생각했어. 선영은 담담하게 답했어요. 지우가 할머니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여기 정말 크네요. 할머니가 사장님이에요? 응, 지우야. 할머니가 여기서 일해. 가족들을 3층 VIP석에 안내한 후 선영은 분장실로 갔어요. 헤어 메이크업을 받으면서도 마음은 계속 불안했습니다. 긴장되세요? 메이크업 아티스트가 물어봤어요. 많이요. 평생 이런 자리에 서본 적이 없어서 괜찮으실 거예요. 자연스럽게 하시면 됩니다. 11시 30분 기념식이 시작됐습니다. 대강당에는 300여 명의 직원들과 협력업체 관계자들, 지역사회 인사들이 자리를 가득 메웠어요. 사회자가 개회를 알리고 축사가 이어졌습니다. 구청장, 의사협회장, 간병인협회 대표 등이 차례로 무대에 올라 축하 인사를 전했어요. 선영은 무대 옆에서 기다리며 어머니의 만년필을 손에 쥐고 있었습니다. 엄마, 나 시작한다. 마음속으로 중얼거렸어요. 이제 박선영 이사장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사회자의 소개에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선영은 천천히 무대로 걸어갔습니다. 강당의 조명이 눈부셨지만 마음은 점점 차분해졌어요. 마이크 앞에 서자 강당이 조용해졌습니다. 선영은 객석을 천천히 둘러봤어요. 3층 VIP석에 앉은 가족들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상민과 은주의 표정이 긴장되어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선영의 목소리가 강당에 울려 퍼졌어요. 먼저 한울케어 창립 20주년을 축하해 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첫 슬라이드가 올라갔어요. 한울케어의 연혁이었습니다. 한울케어는 한 사람의 작은 꿈에서 시작됐습니다. 제 어머니 박순자의 꿈이었죠. 두 번째 슬라이드에는 어머니의 젊은 시절 사진이 나타났어요. 어머니는 40대부터 요양사업을 시작하셨습니다. 처음에는 10명도 안 되는 작은 요양원이었어요. 선영은 준비한 원고를 보지 않고 말하기 시작했어요.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는 원고가 필요 없었거든요. 하지만 어머니의 꿈은 컸습니다. 좋은 돌봄을 받을 권리는 누구에게나 있다고 믿으셨어요. 세 번째 슬라이드에는 현재 직원 수가 나타났어요. 3,500명. 지금 한울케어에는 3,500명의 가족이 있습니다. 의사, 간호사, 간병인, 사회복지사, 영양사, 행정직원까지 모두가 소중한 우리 가족이에요. 네 번째 슬라이드는 환자 사례였어요. 낙상으로 입원했다가 재활을 통해 걸을 수 있게 된 할아버지의 이야기였습니다. 우리가 하는 일은 단순히 병을 치료하는 게 아닙니다. 희망을 되찾아드리는 일이에요. 다섯 번째 슬라이드에는 직원 인터뷰가 나왔어요. 경력 단절 후 한울케어에서 새 출발한 간병인의 이야기였습니다. 새 출발 프로그램을 통해 많은 분들이 다시 사회로 돌아오셨습니다. 도움을 받던 분이 도움을 주는 분이 되는 순간, 그것이 바로 우리가 꿈꾸는 세상이에요. 여섯 번째 슬라이드는 품질 지표 그래프였어요. 환자 만족도, 직원 만족도, 재입원율 등이 모두 개선되고 있었습니다. 숫자 뒤에는 사람이 있습니다. 매일 밤 환자분들을 돌보는 간호사, 맛있는 식사를 준비하는 영양사, 깨끗한 환경을 만드는 미화원까지 모든 분의 정성이 이 숫자를 만들었어요. 마지막 슬라이드가 올라왔습니다. 전국 지도에 허브와 스포크가 켜지면서 거미줄 구조가 완성됐어요.
강당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사람이 그 지도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저는 이 네트워크의 신임 이사장 박선영입니다. 선영의 목소리가 강당 끝까지 전달됐어요. 3층 VIP석에서 상민과 은주의 입이 벌어졌어요. 상민은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회사에서 동료들에게 우리 엄마는 그냥 평범한 주부라고 말했던 기억이 떠올랐거든요. 은주는 더욱 충격받았어요. 추석 때 어머니 손은 원래 거칠잖아요 라고 말했던 자신이 부끄러워졌습니다. 그 거친 손의 주인이 3,500명을 거느린 이사장이었다니요. 쏟아지는 플래시 세례 속에서 은주는 옆자리 사람들의 수군거림을 들었어요. 저분이 박선영 이사장님이세요? 정말 대단하시네요. 3,500명 직원을 거느린 분이라고요? 와, 은주의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평소 시어머니를 어떻게 대했는지 생각하니 땅에 구멍이라도 있으면 숨고 싶었습니다. 어머니로부터 물려받은 이 소중한 유산을 더욱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한울케어는 단순한 의료기관이 아니라 지역사회의 든든한 울타리가 되겠습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선영은 객석을 다시 한번 둘러봤습니다. 직원들의 얼굴에 놀라움과 기대가 섞여 있었어요. 질문이 있으시면 받겠습니다. Q&A 시간이 시작됐어요. 한 기자가 손을 들었습니다. 이사장님, 왜 지금까지 공개하지 않으셨나요? 선영은 잠깐 생각했어요. 정직하게 답하기로 했습니다. 준비가 안 됐었기 때문입니다. 좋은 리더가 되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했어요. 또 다른 기자가 질문했어요. 앞으로의 계획은 무엇인가요? 존중은 숨기면 잘하지 않더군요. 앞으로는 더욱 투명하고 열린 경영을 하겠습니다. 기념식이 끝난 후 로비에서 가족들을 만났어요. 은주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아니, 이사장님. 은주의 얼굴은 창피함과 미안함으로 일그러져 있었어요. 평소 시어머니에게 했던 말들이 주마등처럼 스쳐갔습니다. 콩나물 다듬는 건 왜 이렇게 느려요? 체면 좀 챙기게요. 어머니 손은 원래 거칠잖아요. 선영은 고개만 끄덕였어요. 더 이상 설명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상민이 다가와서 말했어요. 엄마, 정말 죄송해요. 그동안 저희가 몰랐어요. 상민의 목소리도 떨렸어요. 엄마가 조금만 양보하면 집안이 평화로워질 텐데라고 말했던 자신이 한심했습니다. 괜찮아. 이제 알았으니까. 선영의 목소리는 담담했어요. 원망의 기색은 전혀 없었습니다. 지우가 할머니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정말 멋있어요. 선영은 손주를 안아주며 웃었어요. 저녁에는 직원들과 함께하는 만찬이 있었어요. 간소한 뷔페 형식이었지만 모든 직원이 참석할 수 있도록 배려했습니다. 이사장님, 건배 제안하겠습니다. 간호의사가 잔을 들었어요. 한울케어의 새로운 시작을 위해 건배. 모든 사람이 잔을 부딪혔어요. 선영은 그 순간을 마음에 새겼습니다. 더 이상 숨은 사람이 아니라 당당한 리더로 서 있는 자신의 모습을요. 밤늦게 집으로 돌아온 선영은 베란다에서 어머니 편지를 다시 읽었어요. 직함은 의자에 앉으면 생기지만 신뢰는 의자에서 일어서야 생긴다. 오늘 선영은 의자에서 일어나서 마이크 앞에 섰어요. 그리고 세상이 그것을 목격했습니다. 선영은 책상 서랍에서 체크리스트를 꺼냈어요. 한울케어 리브랜딩 완료 옆에 빈 체크박스를 바라봤습니다. 아직 체크하기엔 이른 것 같았어요. 진짜 리브랜딩은 이제부터 시작이니까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오늘부터 박선영은 더 이상 숨은 사람이 아니라는 것. 세상이 그녀를 알게 되었고, 이제 정말로 그녀만의 이야기가 시작된다는 것이었어요.
창립 기념식이 끝난 다음 날 오전 8시 10분, 벨소리가 간격 없이 이어졌습니다. 발신 표시는 대부분 은주 친정 번호들이었어요. 선영은 휴대폰을 무음으로 돌렸습니다. 감정적인 통화보다는 기록 가능한 절차로 다루는 편이 안전했거든요. 은주가 거실에서 전화를 받는 목소리가 들렸어요. 네, 엄마. 아니, 그게 아니라 미리 말씀드리지 못해서 죄송해요.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은주의 목소리가 다급했습니다. 체면이라는 단어가 직접 나오지 않아도 충분히 느껴졌어요. 오전 9시 40분, 상민에게서 메시지가 왔습니다. 어머니, 회사에서 업무 축소 통보받았어요. 협력망 이해 충돌 우려라고 하네요. 공개 다음 날부터 상민의 회사는 거리를 두기 시작한 것이었어요. 나기는 빠르지만 회복은 느린 법이었습니다. 선영은 서두르지 않되 방향은 바꾸지 않기로 했어요. 오전 11시 20분, 은주가 선영에게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어머니, 친정에서 계속 전화가 와요. 그리고 이모부가 기자 아는 사람이 있다면서 사실관계를 정리해서 법무팀에 넘기겠어. 선영은 짧게 답했어요. 얄팍한 압박에는 감정이 아니라 문서로 대응하는 것이 맞았습니다. 곧 비확인 정보 유포 자제를 요청하는 공문이 나갔어요. 오후 1시 30분, 내부 회의가 열렸습니다. 우리 방식은 변함없어요. 꼼수 없음, 절차 준수, 투명 공개. 선영의 말에 모두가 같은 방향으로 고개를 돌렸어요. 박수는 필요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선영은 가족 앞에 앉았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A사 용지 한 장이 놓여 있었어요. 한울 케어에서 일하고 싶다면 순서가 있어. 선영이 말문을 열었습니다. 첫 번째는 사과야. 상민과 은주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나에게 먼저. 그간 경시했던 것과 말의 무게에 대한 인정과 사과. 구두로 하고 서면으로도 남겨. 선영은 차분하게 설명했어요. 두 번째는 서로에게. 쉬운 부탁과 쉬운 평가에 대한 상호 사과. 은주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세 번째는 현장에게. 돌봄의 무게를 가볍게 여겼던 태도에 대한 공식 사과. 교육 첫날 간단히 낭독해. 상민이 입을 열었어요. 어머니, 사과는 당연히 드려야죠. 그런데 사과는 면죄부가 아니라 진입 티켓이야. 이 문턱을 넘지 못하면 어떤 자리도 없어. 선영의 목소리가 단단했습니다. 다음은 채용 절차였어요. 익명으로 서류, 면접, 건강검진 전부 통과해야 해. 신분 공개 금지, 내부 조회도 금지야. 그럼 떨어질 수도 있다는 뜻인가요? 은주가 물어봤어요. 당연하지. 공정성은 말이 아니라 과정으로 증명하는 거야. 세 번째 조건은 교육이었습니다. 감염 관리, 환자 안전, 낙상과 욕창 예방, 보호자 응대, 개인정보, 윤리. 24시간 필수 교육이야. 미달하면 자동 탈락. 네 번째는 현장 로테이션이었어요. 8주간 청결, 이송 보조, 시기 보조, 병동 보조 순서로 돌아. 목표는 속도가 아니라 태도야. 상민이 침을 삼켰어요. 결근, 지각, 보고, 누락은 모두 없어야 해. 평가는 팀장이 하고 나는 개입하지 않아. 마지막은 수습 기간이었습니다. 3개월 수습에서 성과, 피드백 수용, 갈등 완화가 평균 이상이어야 해. 그 다음에야 행정 보조를 검토하지. 선영은 또 다른 용지를 꺼냈어요. 그리고 이사 통보야. 순간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이 집은 내 집이야. 나와 이미 세상을 떠난 아빠가 함께 준비해서 산 집이지. 선영의 목소리가 담담했어요. 너희가 신혼 초 작은 부족으로 함께 살기 시작했지. 시작은 도움이었는데 도움이 곧 습관이 되었어. 은주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그리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기한은 2달이야. 보증금 마련을 위한 단기 대여는 인간적으로 무이자로 지원할게. 하지만 6개월 이상부터는 이자가 붙을 거야. 상환 일정도 구체화해서. 어머니, 주거와 고용은 분리해야 해. 정은 남기되 선은 분명히 그어야지. 이틀 후 상민이 선영 앞에 섰습니다. 손에는 편지 봉투가 들려 있었어요. 어머니, 먼저 사과드려요. 그동안 어머니를 무시했고 당연하게 여겼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상민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구두로는 부족하니까 편지로도 썼어요. 무릎을 꿇고 건넨 아들의 편지를 받았어요. 편지를 받았어요. 엄마, 아들 상민입니다. 나는 집안의 평화를 핑계로 늘 엄마에게서만 양보를 빼앗았습니다. 며느리의 거친 부탁을 말리지 않았고 내 침묵은 엄마를 더 외롭게 만들었습니다. 물에 불어 터진 손, 허리 붙잡고 일어나던 새벽, 식탁 끝에서 혼자 식던 저녁 그 장면들을 다 보고도 모른 척했습니다. 추석의 소란보다 평소의 무심이 더 큰 잘못이었습니다. 엄마의 존엄을 편리로 바꿔 쓰던 제가 이제야 거울을 봅니다. 부끄럽고 창피하고 미안합니다. 엄마가 좀만 참아라던 내 말이 칼이었다는 걸 이제 압니다. 그 칼을 내려놓습니다.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편지를 붙든 손에는 모를 눈물이 떨어지고 있었어요. 일주일 후 상민은 계약직 지원 스태프 배지를 달고 오리엔테이션에 참석했어요. 강의실 뒤쪽 자리에 앉았습니다. 아무도 그를 몰라봤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상민이라고 합니다. 자기소개 시간에 상민이 일어났어요. 그동안 돌봄의 무게를 가볍게 여겼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배우겠습니다. 다른 교육생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첫 주 업무는 바닥 청소였습니다. 음식물이 쏟아졌을 때 상민은 가운데부터 닦으려 했어요. 모서리부터 잡으세요. 가운데부터 밀면 더 번져요. 미와 선임이 알려줬습니다. 상민은 고개를 끄덕이며 다시 시작했어요. 둘째 주에는 이송 보조였어요. 보호자가 불안해하자 상민이 말했습니다. 지금 응급실 후순위를 처리 중이라 10분 정도 지연됩니다. 8분 후에 다시 와서 상황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정말로 8분 후에 갔어요. 보호자의 표정이 누그러졌습니다. 셋째 주 평가가 나왔어요. 결근 없음, 지각 없음, 보고 누락 없음이었습니다. 업무 속도는 느리지만 고객 갈등 완화에 강점 있음. 피드백 수용 빠름. 팀장의 메모였어요. 넷째 주에 상민이 말했어요. 어머니, 현장이 이런 줄 정말 몰랐어요. 나도 너가 이런 줄 몰랐다. 선영의 답에 상민이 잠깐 멈췄어요. 그들은 서로의 새로운 면을 발견하고 있었습니다. 한편 은주도 변화하고 있었어요. 카페 아르바이트를 시작한 그녀가 카톡을 보냈습니다. 힘들지만 해볼게요. 10년 넘게 일 안 해봤는데 생각보다 할만해요. 잘했어. 힘듦은 나눌 수 있고 책임은 각자 져야 해. 선영도 스케줄을 조정했어요. 야간 순회 시간을 줄이고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을 늘렸습니다. 누구도 완전히 무너지지 않게 하는 것이 리더의 역할이었거든요. 어느 날 밤 11시 선영이 병동 순회를 하던 중 복도에서 보호자 2분이 다투는 소리가 들렸어요. 공용 공간 사용 문제였습니다. 불편하셨죠? 느낌은 지금 다 들었고 사실은 2표로 정리할게요. 그 다음 조치는 3가지 중 선택하실 수 있어요. 선영이 사이에 서서 말했어요. 감정에서 사실로, 사실에서 선택으로 이어지는 3줄의 길이었습니다. 보호자들의 어깨가 내려갔어요. 그때 멀리서 상민이 그 모습을 봤습니다. 그의 눈에는 처음 보는 존경이 깃들어 있었어요. 그날 밤 상민이 전화했어요. 어머니,
여기에서 일 계속하고 싶어요. 그런데 일주일 후에 행정 쪽도 검토해 주시면 현장일 더 꽉 채우고 와. 그리고 나한테 말하지 말고 팀장님께 말해. 나는 보고만 받을게. 선영은 메모장을 봤어요. 맨 위에 굵게 적힌 글자가 있었습니다. 현장부터. 이 문장은 칼처럼 선을 긋고 다리처럼 길을 놓았어요. 2달 후에는 이사박스가 나가고 8주 후에는 태도가 바뀔 것이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스스로 걷게 될 것이고요. 선영은 한 발짝 뒤에서 조용히 고개만 끄덕이면 됐어요. 연민은 여전히 남아 있었지만 이번에는 자신을 먼저 구하는 연민이었습니다. 가족을 사랑하는 방식이 대신해주기만은 아니라는 걸 이제 모두가 배우고 있었어요. 8주가 지나고 상민과 은주의 이사 날이 다가왔습니다. 오전 7시 이삿짐 센터 트럭이 아파트 앞에 섰어요. 선영은 베란다에서 그 모습을 내려다봤습니다. 마음 한편이 허전했지만 이것이 옳은 길이라는 확신이 있었어요. 어머니, 정말 감사했어요. 현관에서 은주가 인사했습니다. 2달 전과는 완전히 다른 표정이었어요. 카페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얼굴에 자신감이 생겨났습니다. 고생 많았어. 새 집에서 잘 살아. 선영은 은주의 손을 잡았어요. 그 손이 예전보다 거칠어져 있었습니다. 일하는 사람의 손이었어요. 상민은 마지막 짐을 들고 나오면서 말했어요. 어머니, 8주 다 채웠어요. 내일 팀장님께 행정 쪽 문의드려도 될까요? 그래, 내가 판단해서 해. 선영은 담담하게 답했어요. 더 이상 자신이 개입할 일이 아니었습니다. 오후 2시 빈집이 갑자기 넓어 보였어요. 선영은 거실 소파에 앉아서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처음으로 온전히 자신만의 공간이 된 기분이었어요.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사회복지사에게서 온 전화였어요. 이사장님, 새 출발 프로그램 첫 기수 모집이 마감됐어요. 지원자가 예상보다 많이 와서 선발이 치열할 것 같아요. 좋은 소식이네요. 선영은 미소를 지었어요. 경력 단절 여성들의 재취업을 돕는 새 출발 프로그램이 드디어 시작되는 것이었습니다. 다음 날 오전 9시 한울케어 교육센터에서 새 출발 프로그램 개강식이 열렸어요. 20명의 여성들이 참석했습니다. 나이는 30대 후반부터 50대 초반까지 다양했어요. 안녕하세요. 한울케어 이사장 박선영입니다. 선영이 단상에 올라 인사했어요. 저도 63회 재입사했습니다. 청중석에서 웃음이 터져 나왔어요. 나이는 숫자일 뿐이에요. 중요한 건 배우려는 마음과 섬기려는 자세죠. 한 참석자가 손을 들었어요. 이사장님, 저희가 정말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너무 오래 쉬었는데. 제가 답해드릴게요. 선영은 따뜻하게 웃었어요. 여러분이 가정에서 쌓은 돌봄의 경험이 바로 이곳에서 필요한 기술이에요. 가족을 돌보는 마음으로 환자분들을 돌봐주시면 됩니다. 교육이 시작됐어요. 감염관리, 환자 안전, 보호자 응대 등 기본 과정이었습니다. 선영은 교육장을 돌아다니며 참가자들을 격려했어요. 손 씻기는 이렇게 하시면 돼요. 한 참가자에게 직접 시범을 보이며 말했습니다. 어려워 보이지만 집에서 설거지할 때와 똑같아요. 조금만 더 꼼꼼히 하시면 되죠. 오후에는 상민이 교육보조로 투입됐어요. 8주간 현장에서 익힌 경험을 나누는 역할이었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아무것도 몰랐어요. 상민이 참가자들 앞에서 말했어요. 하지만 하나씩 배우다 보니 환자분들이 편안해 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었어요. 그게 가장 보람 있었죠. 한 참가자가 질문했어요. 가장 힘들었던 게 뭐예요? 처음에는 자존심이었어요. 제가 대학 나와서 회사 다녔는데 바닥 청소를 해야 하나 싶었거든요.
상민이 솔직하게 답했어요. 하지만 현장에서 배운 게 정말 많아요. 환자분들의 마음을 이해하게 됐고 진짜 도움이 되는 일이 뭔지 알게 됐어요. 그의 말에 참가자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2주일 후 새 출발 프로그램 첫 수료식이 있었습니다. 20명 모두가 과정을 완주했어요. 그중 18명이 한울케어 각 분원에 배치됐습니다. 축하드려요. 선영이 수료증을 하나씩 전달하며 말했어요. 이제 여러분도 한울케어 가족이에요. 수료생 중 한 분이 눈물을 흘렸어요. 이사장님, 정말 감사해요. 10년 만에 처음으로 제 이름표를 달고 일할 수 있게 됐어요. 그 말에 선영도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한 달 후, 한울케어의 변화가 숫자로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환자 만족도가 올라갔고 직원 이직률이 줄어들었습니다. 새 출발 프로그램 출신 직원들의 평가도 우수했어요. 보호자분들 반응이 정말 좋아요. 간호의사가 보고했습니다. 같은 엄마 입장에서 환자분들을 돌봐주시니까 가족들이 안심하시는 것 같아요. 더 큰 변화는 언론의 관심이었어요. 새 출발 프로그램이 사회적 화제가 되면서 다른 의료기관에서도 벤치마킹을 요청해 왔습니다. 한울케어 모델을 전국으로 확산시킬 계획이에요. 선영이 기자회견에서 발표했어요. 돌봄은 전문성이지만 동시에 마음이기도 해요. 경력 단절 여성들의 경험과 전문 교육이 만나면 최고의 돌봄 서비스가 나온다고 믿어요. 추석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작년과는 완전히 다른 추석이었어요. 선영은 혼자 간단하게 차례상을 차렸습니다. 엄마 사진 앞에 놓인 음식들은 정성스럽긴 했지만 부담스럽지 않았어요. 오후에 상민과 은주가 지우를 데리고 왔어요. 그들은 이제 손님이었습니다. 할머니, 새 아파트 정말 좋아요. 지우가 신나게 말했어요. 그래, 지우가 좋아하면 할머니도 기뻐. 선영은 손주를 안아주며 웃었어요. 어머니, 송편같이 만들어도 될까요? 은주가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그럼 같이 해보자. 선영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부엌에서 함께 송편을 빚으면서 은주가 말했어요. 어머니, 그때 정말 죄송했어요. 제가 너무 안일했던 것 같아요. 다 지난 일이야. 지금이 중요하지. 요즘 일하면서 느끼는데 어머니가 얼마나 힘드셨을지 알 것 같아요. 은주의 목소리가 진심 어린 것이 느껴졌어요. 상민도 거들었어요. 어머니, 저도 현장에서 배운 게 정말 많아요. 이번 달에 팀장님이 행정 쪽으로 발령 추천해 주신다고 하셨어요. 축하해. 내가 노력한 결과야. 선영은 진심으로 기뻐했어요. 저녁 식사 후 가족들이 돌아가고 혼자 남은 선영은 베란다로 나갔어요. 엄마의 오래된 메모를 꺼내 읽었습니다. 고된 날엔 뜨거운 욕조 먼저. 선영은 미소를 지었어요. 이제는 고된 날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보람찬 날들이었어요. 책상 서랍에서 체크리스트를 꺼냈습니다. 한울케어 리브랜딩 완료 옆에 빈 체크박스가 여전히 있었어요. 선영은 펜을 들고 잠깐 생각했어요. 그리고 천천히 체크 표시를 했습니다. 리브랜딩은 완료됐어요. 한울케어는 이제 단순한 요양병원이 아니라 희망을 만드는 곳이 되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선영은 평소보다 일찍 출근했어요. 로비에서 새 출발 프로그램 출신 직원 몇 명과 마주쳤습니다. 이사장님, 안녕하세요. 밝은 인사를 받으며 선영은 엘리베이터에 올랐어요. 이사장실에 도착해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한울케어 네트워크 지도에 새로운 점 하나가 더 켜져 있었어요. 새 분원이 개원한 것이었습니다. 내 갈 곳은 이렇게 넓어지는 중이야. 선영은 혼잣말을 했어요. 휴대폰에 메시지가 왔습니다. 새 출발 프로그램 2기 수료생에게서였어요. 이사장님,
새출발 3기 모집 언제 시작되나요? 친구들이 너무 궁금해해요. 선영은 웃으며 답장을 보냈어요. 다음 달 시작해요. 많이 홍보해 주세요. 그날 오후 선영은 어머니의 만년필을 들고 편지를 쓰기 시작했어요. 엄마, 바통 잘 받았어. 엄마가 심어준 씨앗이 이제 큰 나무가 되었어. 나무 아래서 쉬어가는 사람들이 생겼고 새로운 씨앗들이 또 자라나고 있어. 엄마, 솔직히 처음엔 무서웠어. 63년을 살면서 한 번도 내 이름으로 불려본 적이 없었거든. 누군가의 아내, 누군가의 엄마, 누군가의 며느리. 그게 다였어. 그런데 엄마가 남겨준 이 자리에서 처음으로 박선영이라는 사람을 만났어. 부족하고 서툴렀지만 배우려고 애썼고 사람들의 말에 귀 기울였어. 그러다 보니 내가 할 수 있는 게 생각보다 많더라. 엄마 덕분에 내 자리를 찾을 수 있었어. 아니, 정확히는 엄마가 내 자리를 만들어두고 기다려줬지. 내가 준비될 때까지, 내가 정말로 필요로 할 때까지 참고 기다려준 엄마의 마음을 이제야 알겠어. 3,500명의 가족이 생겼어. 그들을 보면 엄마 생각이 나. 엄마도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을 돌보며 이 자리를 만들어 왔겠지. 그리고 엄마, 내가 만든 새 출발 프로그램. 나처럼 갈 곳 없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다시 일어서는 걸 보면서 깨달았어. 끝이라고 생각했던 곳이 사실은 새로운 시작이었다는 걸. 엄마가 남긴 편지의 말들이 하나하나 현실이 되고 있어. 현장부터 배웠고 직함보다 신뢰를 먼저 생각했어. 그러니까 정말로 사람들이 내 말에 귀 기울이더라. 가족들도 변했어. 상민이가 현장에서 땀 흘리며 일하는 모습을 보면 가슴이 뭉클해. 은주도 카페에서 일하면서 새로운 표정을 갖게 됐어. 그들도 각자의 자리를 찾아가고 있어. 엄마, 고마워. 나를 믿어준 것도, 기다려준 것도, 이 길을 준비해준 것도. 이제 나는 숨을 곳이 아니라 빛날 곳이 있어. 그리고 그 빛을 혼자 간직하지 않고 나눌 수 있게 됐어. 63살의 새 출발이 이렇게 아름다울 줄 몰랐어. 사랑해, 엄마. 딸 선영이. 편지를 다 쓰고 나서 선영은 창밖을 바라봤어요. 저녁 노을이 하늘케어 건물을 황금빛으로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이제 선영에게는 숨을 곳이 아니라 빛날 곳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빛은 혼자만의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과 함께 나누는 것이었습니다. 선영은 책상 위에 달력을 봤어요. 내일 일정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새 출발 프로그램 3기 기획회의, 신규 분원 현장 점검, 직원 복지 개선 방안 논의. 모두 중요한 일들이었고 모두 선영이 해내고 싶은 일들이었어요. 박선영, 이제 정말 내 차례구나. 혼잣말을 하며 선영은 미소를 지었어요. 63살에 찾은 새로운 시작, 그것은 끝이 아니라 진짜 시작이었습니다. 밤이 깊어가는 하늘케어 건물에서 선영의 사무실 불빛만 환하게 켜져 있었어요. 그 불빛은 내일을 준비하는 희망의 빛이었습니다. 돈과 명함은 바람처럼 바뀌지만 끝까지 손을 잡아주는 사람은 결국 가족이죠. 혹시 익숙함에 기대어 내 편의 수고를 당연하게 넘기고 있진 않나요? 때로는 가장 가까운 사람이 가장 멀게 느껴지지만 마지막에 남아 우리를 일으켜 세우는 것도 가족이더라고요. 오늘만큼은 먼저 안부를 묻고 고마워 한마디를 선물해 보세요. 그 짧은 말이 하루를, 어떤 관계는 인생을 바꿉니다. 이야기가 와닿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려요. 지금 어디에서 보고 계신지도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먼저 인사드릴게요. 노을 담소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건강하시고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만나요.